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시황을 좀 보면 미증시고 유럽이고 보면 조금 노이즈 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한 노이즈 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셧다운 안 하겠다, 뭐 코로나 대응을 안 하겠다 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셧다운 기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의 노이즈가 나오고 있고, 미국은 이제 하나 더해서 대선에 대한 이제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입혀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조금 하락 조정의 흐름으로 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미대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비중이, 수출이 거의 전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이제 수출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스탠스가 안 좋게 잡히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스탠스가 좀 괜찮게 잡히고 있어요. 중국이 나홀로 글로벌리 지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다운되는데, 한국과 중국은 이제 코로나에서 조금 다른 글로벌리 다른 데보다 흐름이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하면서 좀 생산에서 타격이 적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다르게 양도세 이슈가 불거지고 하면서 센티멘탈이 조금 안 좋아져서 역시 이제 하락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왜곡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간으로 이제 좀 빠질 때 보면 미증시보다도 한국 증시가 조금 더 뭔가 센티가 더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개별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개별 이슈. 이거는 가치에 대한 이슈가 아니고 수급에 대한 이슈라서 왜곡 흐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왜곡 흐름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그런 싼 구간이 온다 그러면 좀 담아보고 싶은 그런 부분에 이제 현금을 대응하고 있고, 지금 이제 지수 측면으로 보면 거의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장 밸류로 보면 고평가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이제 6개월 후 거를 이제 선반영 해본다 그러면, 선반영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구간이 거의 적정 가치에서 살짝 한 5% 정도 밸류 부담이 있는 그 정도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원래 요런 이슈들이 아니라 그러면 현금을 한 10%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현금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27% 정도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조금 줄여갈 포지션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반등이 한번 진행됐다가 다시 하락이 나오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구간에 이제 현금을 줄여볼 건데,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요. 2400포인트 구간에 있었던 9월 이전에 한 7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뭐 밸류 부담이 한 15% 정도 있는, 15%에서 한 20% 정도 있는 이제 구간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기간이 한 3개월이 지나가고 뭐고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내재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면 지금 이제 밸류 부담이 그때보다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전보다는 밸류 부담이 많이 축소된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편하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12월 중순 이후에는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 아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현금 비중을 한 5%, 10%까지 줄여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빠지든 안 빠지든 줄일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좀 채워보는 포지션들을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회원방송에서 이제 따로 계속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날, 이제 오늘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기아차 102%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고, 대중과 반대 포지션이 항상 유리한 이유,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주도 섹터는 고가 분양을 위한 마케팅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주도 섹터라는 거를 대중이 알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밸류 매력이 크게 있다 그래도 수급에 대한 왜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강하다 라고 봐야 되고, 밸류가 부담이 있거나
밸류 체크가 어려운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하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의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자, 가격은 심리랑 연동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가치에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 가격이 단기 주식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주식 가격은 심리에 의해서 변동성을 만들어요. 심리가 안 좋으면 빠지고 올라가면 뭐 좋으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인데, 자, 이 변동성이라는 게 생길 때 예상 못한 변수라든가 무슨 회피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면, 회피 심리가 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왜곡을 만들어줘요. 하락을 만들어주면서 가치와의 괴리가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중이 몰리게 되면 대중은 어때요? 이 가치라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중이 관심 있는 건 변동성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이거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맞출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겠으니까 불안하니까 팔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모르겠지만 주가가 올라가니까 보유하자 뭐 이런 심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박의 심리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합니다, 대중은. 그래서 대중과 반대로 하면은 거의 이길 가능성이 한 70%에서 90% 돼요. 왜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이슈, 호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대중이 많이 알아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관심이 가니까 주가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올라가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니까 이제 이때부터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많은 자금이 들어오죠. 자금 유입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주가가 올라가면 시가총액과 기업 가치를 이제 대입해서 생각해 봤을 때 가치가 예를 들어 오라 그러는데 주가가 3에 있는데 이런 관심이 몰리게 되면 이게 막 7에도 가 있고 10에도 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밸류 체크를 해보면 대중의 시선이 몰려있는 쪽은 밸류가 부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중한테 마케팅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물량들을 축소하는 포지션들을 보는 거예요. 밸류 부담이 생겼으니까 편하게 차익 실현을 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는 거죠. 가끔 대세 상승장이라든가 이런 구간으로 가게 되면 가치 상승이 주가 상승보다 빠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도 밸류 부담이 없기 때문에 파는 물량이 없게 돼요. 밸류가 부담이 생기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이제 가치 판단하는 메이저 세력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걸 개인이 떠받치는 형국이 되면서 이제 주가 하락이 많이 진행이 되게 되고,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가도 가치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게 되면, 기업 가치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 그 이제 하락 물량들을 다 소화하면서 이제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죠. 주가는 가치와 연동이 되게 되니까. 반대로 대중이 침체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저평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대중은 관심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쏠리지 않고 수급 왜곡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주가는 가치에 연동이 되니까 장기 주가는 가치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버블이면 가치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고, 지금 저평가되면 결국은 가치에 맞춰서 올라가게 되는데 수급 왜곡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소외가 되죠. 여러 데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중과 반대 포지션이 유리한 이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은 주가가 가치와 연동이 된다라는 그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 이런 포지션들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기아차를 예전에 2017년도 제가 7월에 2017년도 6월에 지금 생각해보면 포지션이 좀 아쉽긴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이때 센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투자 심리도 굉장히 안 좋은데 밸류 매력은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전기차, 뭐 수소차 가면, 이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도 이겁니다. 결국은 전기차, 수소차 가면 기아차, 현대차가 소화될 일이 없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그때 당시 언론에서는 뭐 현대차랑 기아차는 뭐 전기차 시대에서 소외될 거다.
무슨 뭐 전기차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별로 이야기, 배터리가 어쩌고 준비를 안 했고 뭐 전기차 테슬라처럼 준비를 안 해서 다 뺏길, 이런 이야기들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수소에 대한 부분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했어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수소 산업에 글로벌리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걸면서, 자, 미국에서 니콜라가 상장하니까 니콜라는 그렇게 날아가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들이 강해져.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산업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되고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아니고 수소 에너지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왜? 이쪽에 굉장히 특출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 사업은 이제 유지가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기업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그때 당시 얘기를 했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는 전기차에서 망했다. 뭐 폭스바겐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유럽 기업들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어디는 다 투자하고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하는데 현대차는 다 안 하고 있다. 제가 그때 이제 스탠스를 갖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이건 아직 개화가 시작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게 되면 오히려 노이즈 요인이 커서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이게 개화가 되는 흐름들이 보니까 2018년도부터 이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단 말이에요. 이제 전기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 이제 뭐 지분 투자를 하고 이제 합작 회사를 이제 막 설립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금은 전기차 점유율이 몇일 것 같아요, 현기차가? 글로벌 3위, 4위예요. 현대차가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이 3위, 4위 한다고요. 물론 지금의 점유율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 지금 철저하게 소외되는 흐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차에서 이제 차 뽑아내는 것도 봐도 외제차 BMW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뭐 요즘 GV80인가 뭐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구려 보여요. 아우디랑 뭐 모르겠어요. 내 눈이 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현대차랑 이제 다른 외제차랑 비교하면 옛날에는 현대차가 많이 구려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외제차가 훨씬 구려 보여요. 뭐 아우디나 무슨 뭐 이런 게 훨씬 구려 보인다고. BMW나 이런 게 디자인이 보면 별로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뭐 이제 뭐 디자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판매량 같은 걸 보면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글로벌리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의 이제 미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제 당장 단기적인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는 결국은 방향성은 어때요? 자, 코로나라는 건 회복이 되겠죠. 코로나로 이제 위축됐던 이제 수요가, 자,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는 구간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가 잡히는 구간에. 그건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게 뭐 1년 후에 나올 거다, 2년 후에 나올 거다, 3년 후에 나올 거다,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지만 결국 나오겠죠. 언젠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강하게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생산 차질이 없는 데가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생산 차질,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다시 셧다운 얘기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 캐파가 굉장히 많이 줄어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재고를 늘려가기가 힘들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로 이제 전환되는 그 시점이라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뭐 1, 2년 후부터는 이제 뭐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생산을 안 하겠다 막 이렇게 발표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생산 차질이 글로벌리 미국, 유럽, 지금 자동차 회사는 미국, 유럽, 일본은 이제 좀 맛이 간 것 같고 미국, 유럽과 한국이에요. 자동차 회사 경쟁하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 유럽, 한국이에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타격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유롭죠. 아, 미국, 유럽, 중국까지 쳐야 되겠네. 그럼 이제 중국이랑 이제 물론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력에서 아직 많이 처져 있는 쪽이고 미국, 유럽과 경쟁을 하는 기술력은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산에 무슨 여기에서 뭐라 그래야 돼? 피해가 가장 적다. 이런 건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회복 국면에는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때 이 위기를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회사가 현대차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란 말이에요. 기회로 만든 회사가. 이때 당시에도 보면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여기에다 투자를 많이 했던 유럽이랑 미국 자체랑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어요. 미국이랑 유럽이 큰 타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타격이 적다 보니까 이 미국하고 유럽 기업들은 이제 센티가 많이 안 좋아지고 뭐고 하면서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재고를 줄이고 막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단 말이야. 막 직원들 자르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노조가 이제 힘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뭐 생산 라인을 이제 줄이지 않고 계속 생산을 오히려 확대시켰죠. 생산량을 늘리고 뭐하고 하면서 2008년 이제 리스크가 이제 지나가고 금융 지원이 지나가고 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다시 이제 경기가 돌아서는 구간에 뭐 점유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3위, 4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자동차 업황은.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2, 3년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보면 자동차 회사들은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을 하죠. 이게 충당금이 맞나? 아무튼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리콜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현금을 미리 준비해 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무언가가 생겼을 때 이걸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뭐 이제 뭐 생산을 했는데 뭔가 뭐 문제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럼 그게 악재로 굉장히 반영이 되고 뭐하고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적자가 찍혔죠. 적자가 찍히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도 요거를 이제 실적에 반영을 했지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 보면 뭐 이제 10%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형주인데 요런 흐름들은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 이제 제가 설명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한 이제 단기적인 이제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드린 부분들이고 우리가 투자에 대한 관점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스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한 26,000원 구간에 이제 편입을 하셨었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코로나 폭락 때 산 것이고 이 폭락 구간에는 아무거나 샀어도 수익이 많이 납니다. 폭락이라는 건 오면 항상 고마운 거예요. 아무거나 사도 수익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이 나기 위한 이제 뭐 이런 분석이라든가 공부 같은 걸 하지만 폭락이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라는 걸 항상 이해를 해야 되고요. 27일날 이제 어제 이제 인증을 해주셨고요. 기아차 102%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해서 수익금으로 보유합니다. 일정금 줄여서 이제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폭락이 왔을 때 계좌를 하나를 따로 이제 트셔가지고 거기에서 좀 편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도 그렇게 좀 일정금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하신 거 같고 기존에 제가 이제 무료 추천했을 때 갖고 계시던 부정은 이제 한 58% 정도 수익 구간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무료 추천 중 기아차 보유 현황입니다. 보유 중이고 58% 수익 중입니다. 나중에 매도 후에 수익 인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뭐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 이제 100% 이상 구간은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58% 수익 구간이면 한 3만원, 4만원 사이 구간에 산 거니까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 적정 밸류가 제가 봤을 때는 한 7만원, 9만원 사이 정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업사이드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요거는 이제 이 보유 포지션에서는 이제 신규 포지션은 애매한 포지션인데 보유 포지션에서는 이제 그냥 보유하는 게 합리적인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코로나 폭락을 이제 기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시장 좀 조정이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서 시장에 대한 경험이 없고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락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해요. 특히 신용을 가진 사람들은 깡통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 지수가 예를 들어서 10% 뭐 한 20% 지수가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수가 10% 20% 빠진다는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고점에서 이제 요 정도 빠져 있거든요. 고점에서 한 10% 이상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한 10% 20% 더 빠져버리면 이건 이제 폭락이라고 봐야죠. 이런 폭락이 나오면 신용은 항상 털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을 쓴 자금은 항상 깡통이 나는 거예요. 반대 매매 때문에 내가 안 팔고 싶어도 팔 수밖에 없어요. 내 돈이 아닌 걸로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내 돈은 사라지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항상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이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제 부채를 쓴다 그래도 장기 부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장기 부채를 써서 내가 만약에 그 장기 부채를 뭐 달달이 상환할 수 있는 그 정도 여력에서 쓰는 거지. 이거를 뭐 신용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주식
주식담보대출로 이제 받게 되면 이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만들었을 때 거의 깡통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해를 완전히 부채에 대해서 이해를 완벽하게 내가 하고 있지 못하다. 라 그러면 욕심으로 인해서 부채를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부채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폭락은 무조건 기회예요. 주식 100% 갖고 이제 폭락을 두둥겨 맞아도 항상 기회라고. 회원분들한테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 폭락이 있기 전에 예를 들어서 5% 수익 중이었습니다. 그럼 코로나 폭락을 맞았어요. 마이너스 30%, 뭐 마이너스 50% 됐어. 그리고 지금 반등이 돌아서 그 자리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이 5%에서 플러스 뭐 30%, 70% 되잖아요. 자, 이 폭락은 어때요? 자, 단기적으로 잠깐 이 변동성 만들어주고 근데 장기 수익률을 확장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100% 갖고 있어도 주식을 만약 폭락 구간에 더 사주면야 당연히 뭐 그보다 좋을 수는 없는데 못 산다 그래도 리밸런스 포지션이 계속 오기 때문에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고 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폭락이 올 때는 같이 다 빠지지만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분산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폭락이라는 거는 주식을 100% 들고 두둑에 맞아도 항상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진스님이 이제 매수 자리 보니까 거의 뭐 바닥 근방 구간에 잡다 보니까 지금 자리가 조금 올라왔는데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오니까 이제 100% 구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중이 주도 섹터를 알 때쯤에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한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이제 길면은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깨 이상의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중이 주도 섹터라는 걸 알기 시작할 때. 그때는 어깨 이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이 망하지 않고 성장을 한다는 가정하에는 버블이 진짜로 극심하게 버블 포지션이 크지만 않다 그러면 결국은 뭐 2년, 3년 정도 조정받고는 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을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포지션 대응을 할 때는 합리적인 포지션을 취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미 시세에 70%, 80% 상승이 끝난 구간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주도 섹터라고 대중들이 인식을 할 때쯤에. 자, 우리가 2차전지, 회원분들은 우리가 2차전지, 비중을 줄여가던 포지션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막 배터리 폭파되고 막 그런 이슈들이 불거지고, 뭐 일본 수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단기 폭락이 툭 진행이 됐을 때, 그때 이제 2차전지 비중을 좀 많이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굉장히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빨리 치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밸류 체크라는 게 확실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좀 먼저 치워간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죠. 바이오는 굉장히 빨리 치웠죠. 좀 많이 비중을 줄였죠. 지금 보면 어때요? 바이오 쪽이 이제 헬스케어 쪽이 샌디가 계속 가장 안 좋단 말이에요. 가장 세게 올라갔으니까. 근데 거기는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데들 보면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으니까 변동성이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러면 하락장을 한번 만나버리면 기본 다른 기업들이 뭐 다른 주식들이 한 20% 30% 빠지면 바이오는 기본 한 50% 70%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도 물론 당연히 더 크게 나오고 그 변동성이 내가 큰 포지션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포지션이 조금 짧게 대응해 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테마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변동성을 줄여갈 수 있는 포지션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17년도 6월에 이제 무료 추천을 이제 일주일에 한 종목씩 계속 해야지 하고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당시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기아차, 뭐 KG 이니시스, 그리고 YG 엔터, 또 뭐가 있었더라? 한국전력. 뭐 얘는 이제 한 100% 이상 주고 카카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카카오가 이때 한 6만원 구간 7만원 구간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간 요렇게 이제 뭐 무료 추천 드리고 하면 이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한 것도 있는데 이제 평균을 쳐보면 어떻게 돼요? 이겼죠.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근데 이제 기존에 주도 섹터였던 애들은 다 피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다 외면받던 애들을 드렸죠. 자, 기아차라는 기업을 보면 그때 당시에 보면 이게 이때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노이즈 요인이 있어서 하락이 좀 진행이 됐어요. 자, 그때 주도주는 반도체였어요. IT, 반도체.
2016년도부터 2015년도에 리스크를 거쳐 2016년도부터 한 1년 이상 이제 주도 섹터의 흐름이 반도체 쪽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당시 주도주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보면 어때요?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밸류를 보면은 뭐 실적이 좋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나오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슈가 터지고 뭐 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꺾이고 뭐 이런 것들에 악재 요인들이 엄청 불거지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이 밑에서 또 이제 다 던지죠. 자, 이때는 이제 반도체 아이템 절대 보지 말라고 회원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렸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든지 간에 무조건 보면 안 된다라는 코멘트들 계속 드렸어요. 주도 섹터는 동중에 올라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올라타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꼭지를 잡고 어깨를 잡고 조정이 한번 진행이 되면 이게 운이 좀 좋으면은 한 1년, 2년이면 회복이 돼서 업황이 회복이 돼서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주도 섹터가 이제 잘못 꺾였는데 업황이 안 좋아져 버리면 10년, 20년 동안 막 90%씩 빠지기도 해요. 그게 뭐 이제 과거에 보면 2007년도에 이제 포스코라든가 뭐 이제 건설기업들, 금융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이 좀 작았고, 이제 뭐 철강, 철강, 건설 뭐 이런 인프라 기업들은 이제 완전히 업황이 꺾이면서 죽어버렸죠. 그런 포지션을 조심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재가 막 불거졌어요. 반도체가 뭐 망하고 어쩌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막 추천을 드리고 했던 종목이 이때 ENF 테크놀로지, 뭐 TSE, 그리고 뭐 등등등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안 올라간 종목들도 아직 좀 덜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아무튼간 100% 이상 수익을 굉장히 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반도체 악재가 나올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편입을 해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때는 안 담는 거예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때 당시에도 이때 당시 지수가 좀 버텨줬다 그러면 요건 여기에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밸류 매력이 있었으니까. 지나고 보면 어때요? 이제 지금은 이제 밸류 매력이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나 기아차나 이제 밸류 매력이 지금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비슷한데, 그때 당시에는 밸류 매력이 얘가 훨씬 좋았다는 거죠. 지나고 나면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상승 각도를 지금 체크해보세요. 올라갈 때 보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과 이제 뭐 기아차가 올라가는 것을 보세요. 이때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 반도체만 하는 게 SK 하이닉스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강한 게 모바일 관련된 이슈하고 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보다 좀 강한 거고, 반도체 업황만 보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 각도를 생각해보면 지금 딱 보면 어때요? 이때 당시에 SK 하이닉스 같은 거,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6월달보다 아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조정을 받을 땐 같이 진행이 되죠. 코로나 폭락도 같이 두들겨 맞아요. 2018년도 뭐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 분쟁도 같이 두들겨 맞아요. 시장이 조정받을 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 흐름을 보면 어때요? 반등의 흐름을 보면 상승 각도가 훨씬 가파르죠. 이럴 확률이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럴 확률이 높은 쪽에 배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조정이 들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지랄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계속 코멘트를 잡아드리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무료 추천주는 그냥 공부해보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투자를 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견을 계속 물어보는 거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투자는. 그렇잖아요. 이제 물론 회원분들한테는 계속 코멘트들을 정리해드리고 뭐하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들이고 뭐 추천에 나갔던 부분들에 이제 내가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수익 났다고 나한테 뭐 돈 줄 것도 아니고 뭐하고 한대. 그쵸?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없는데 뭐 잘못되면 욕하고 득 보면 입 다물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뭐 공부하는 방식이라든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코멘트를 드리는 건데, 종목을 추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책임을 지라는, 투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무료 추천 주고 이제 종목에 대한 추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다 보여진다라는 거죠. 카카오도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7만원, 10만원대 이제 코멘트 드리고 했어요. 이제 뭐 추천도 드리고, 유튜브로 추천도 드리고, 이제 코멘트도 드리고 했는데,
27만원 넘어가서부터는 야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버블 구간이라고 봅니다 라고 회원분들한테도 그렇게 코멘트 드렸어요. 27만원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근데 결국은 42만원까지 갔습니다. 예? 지금 뭐 스탠스가 달라진 게 있네요. 42만원 똑같아요. 그냥 버블이 조금 늘어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카카오는 이제 다시 편입해 보려면 한 15에서 한 20만원 정도 구간까지는 와줘야 이제 편입 자리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저는 조금 이건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비싼 거는 저는 이제 포지션을 취하지가 않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엄청 외면받던 주식이었어요. 카카오라는 주식도. 근데 부각받으니까 주도 섹터래잖아요. 저는 주도 섹터라 그러면 항상 안 좋은 얘기만 해요. 왜? 가격이 비싸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더 가고 못 가고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변동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맞췄다 틀렸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자 종목 추천을 해서 그게 수익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외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깨달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 회원분들이 아닌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기업 가치와 주가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제 심리가 입혀질 때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의 심리라는 걸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순간 굉장히 시야가 트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버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침체가 왔을 때 그런 침체가 오는 부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이제 2, 3년 뭐 이렇게 지나가면 이 2011년도, 12년도에 만들었던 이 고점, 이 자리를 저는 이제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 자리를 이제 넘어가고 가게 되면 어때요? 이때 고점에 예를 들어서 물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뭐 삼성전자 이 자리랑 뭐 기아차 이 자리랑 뭐가 틀려요?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 지금 이제 신고가 뚫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얘는 조정을 2년 받은 거고 기아차는 조정을 7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기업은 망하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해가는 거죠. 긴 텀으로 보면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야 7년 동안 망했니? 2년 동안 망했니? 이게 무슨 이게 투자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밸류가 예를 들어서 매력적인 구간이다. 또 업황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잡힌다. 기간에 대한 걸 설정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 딱 생각해보면 기아차를 이때부터 편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월에 얼마씩 편입을 해서 똑같은 비중으로 산다. 그러면 결국은 계속 사나가면 예를 들어 기업의 가치가 부담이 되지 않는 구간이다 생각해서 계속 사나가면 지금 어때요? 지금 수익 구간으로 돌아섰어요. 자, 평단이 요 정도 잡힐 거니까. 그래서 이게 주가가 예를 들어 7만원, 9만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건 합리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2011년 고점부터 7년까지 이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서 일정금을 이렇게 맞춰놓고 보유를 해서 자, 뭐 한 4만원 구간대, 5만원 구간대 대충 뭐 한 9만원 가면 일정금 뭐 해갖고 좀 수익을 이제 좀 일부 엑시트하고 이제 뭐 보유를 한다. 이러면 합리적인 투자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때 사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지금 매도하고 아니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한 8만원 왔을 때 본전에 매도하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합리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없죠.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이제 투자 관점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포지션은 달라지는 거예요.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한번 이제 성장 모멘텀을 잡고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자, 기아차 같은 기업도 보면 5,000원에서 이게 2만원인가? 3만원 근방에서 5,000원까지 빠졌어요. 거의 한 7, 80%가 빠졌죠. 3, 4년 동안. 이 당시에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한 3년, 4년 동안 한 70%가 빠졌어요. 70%가 빠졌는데 이게 한 3만원에서 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자, 이게 이 자리가 비싸게 산 거예요. 이 위에서 예를 들어 내려다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3만원, 2만원이 비싸게 산 거예요. 자, 8만원에 보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가가 20만원에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아차라는 기업의 주가가 20만원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 8만원이라든가 7만원 이게 비싼 자리냐고. 다만 더 싸게 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싸게 사기 위한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치 판단을 하고
대중의 시선과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지나면 이제 이런 결과론적인 부분들이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때랑 달라요. 이때 당시에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이 IT 쪽이 훨씬 밸류 부담이 있다라고 봤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둘 다 좋아 보여요. 뭐 자동차 쪽도 그렇고 이제 뭐 IT 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면 업황이 바뀌고 스탠스가 바뀌고 기업 가치가 바뀌거든요. 주가 위치에 따라 가치도 바뀌고 기업이 성장 정도에 따라 가치도 바뀌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항상 스탠스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게 안 좋게 봤다가도 이게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좋게 봤다가도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야, 그때 네가 좋다 그랬다가 이제 안 좋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항상 틀릴 수 있는 거죠. 왜? 불확실하니까. 기업이 망할지 성장할지 이걸 어떻게 아냐. 삼성전자가 50년 후에 망할지 이게 망할지 존속해서 성장을 더 굉장히 크게 해서 글로벌 전체 기업 중에 1위 기업이 될지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50년 동안 삼성전자를 보유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50년 동안 공부를 해가면서 보유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딱 살 때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는데 기업이 그 산업 흐름이 바뀌는 거에 대응을 못하게 되면 도태되는 거니까. 에디슨이 만든 회사 왜 망했겠어요? 왜 망했겠어요?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됐는데 왜 망했겠어요? 당연히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기업은 도태되고 망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누가 다시 차지하는 거죠. 애플. 새로운 혁신 기업이 와서 이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얘는 100에서 0이 되면 얘는 1에서 100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 확실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관리해서 가야 되는 거고 항상 싸게 사기 위한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대중과 반대 포지션들을 취하는 거예요. 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도 섹터 우리는 이제 2차 전지 비중이 지금 너무 없어서 이제 채워볼 자리를 좀 보고 있어요. 왜? 장기 업황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위에서 꾸물꾸물 조금 그러니까 빠진 것 같지도 않게 이렇게 좀 움직였지만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좀 하락폭이 생기면서 밸류 매력이 커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어디서 살까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은 어때요? 지금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 올라가는 구간에 이제 비중을 많이 줄여놨으니까 이제 다시 살 포지션을 볼 수 있는 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언택트 쪽도 이제 비중을 알서포트라든가 이런 거 다 이제 우리는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포지션들 100%를 먹었든 500%를 먹었든 300%를 먹었든 수익 포지션들이 다 나왔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요 종목도 이제 코멘트만 드리고 이제 추천은 셀트리온을 드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드렸는데 마찬가지죠. 헬스케어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도 수익을 많이 챙겼죠. 그리고 비중을 많이 줄여놨단 말이에요.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어디서 살지가 고민인 거예요. 기존의 주도 섹터는 다시 담아갈 포지션. 이게 장기적인 업황이 끝난 게 아니니까 다시 밸류 매력이 생기거나 어떤 공포가 심리적인 공포가 투자자들한테 입혀졌을 때 편입을 해보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쪽은 어때요? 계속 사담아가고 있어요. 철강, 건설, 금융 이런 쪽을 계속 사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싸니까. 포지션이 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때 포지션을 보자고요. 철강, 건설, 금융 보면 이때 포지션이 굉장히 밸류 체크를 해보면 진짜 말도 못하게 쌉니다. 진짜 말도 못하게 싸요. 근데 이때 당시 보면 이런 자리에서 보면 기아차 제가 이제 추천했던 그 자리하고 별반 다른 자리, 이 자리하고 별반 다른 자리가 있냐고. 여기랑 비슷한 자리잖아요. 지금 보면 그 당시 주도주 2017년도 주도주가 삼성전자였어. 그리고 기아차가 그때 소외된 기업이었다고 치면 이 당시랑 뭐가 달라요? 이 당시랑 지금 비슷한 자리지 지금이. 근데 이때 모습만 달라진 거예요. 당시에는 반도체가 주도주였는데 IT 쪽에서는 2차 전지하고 빅데이터, 언택트 쪽이 올라온 거고 반도체가 주도주일 때 2차 전지하고 언택트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쪽에 포지션도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기존의 주도 섹터는 힘이 지금 어때요? 딱 보면 음봉이 찍히면서 약해지고 있죠. 지금 기존에 소외된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뭔가 수급이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보이죠. 물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지수가 횡보 구간이라서 이렇게 수급이 달리는 거지, 하락으로 진행이 되면 같이 빠집니다. 요것만 빠지면 다 같이 빠져요. 하락으로 진행이 되면. 상방으로 진행이 되면 다 같이 올라요. 다 같이 오르는데 누가 더 강하게 오를 거냐는 거지. 그 부분들을 이제 초과 수익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가고 빠질 땐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특별한 이제 개별 이슈가 있지 않으면. 시장과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같이 빠지고 다 같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ETF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라든가 어떤 추종, 전체 평균을 낸,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다 담아서 그 평균을 낸 그게 그 자산 비중이 굉장히 비율이 커지다 보니까 이 시장과 종목별의 이 연동성들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이제 액티브 투자를 해서 이제 지수보다 초과 수익률을 내기 위한 노력하는 투자자들은 이 ETF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져주고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 주니까 더 싼 것만 사서 담으면 되거든. 더 싼 거, 성장 매력이 더 높은 것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거예요. 대중과 항상 반대 포지션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중의 시각이 몰리면 어떻게 돼요? 시각이 몰리면 이거는 비쌀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대중은 어때요? 조금만 이제 센티가 안 좋아지고 뭐하고 하면 가치 판단 같은 걸 안 하고 변동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는 가장 먼저 때려요. 자, 대중의 시각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굉장히 안 좋은데 밸류 매력이 있다, 이러면 쌀 확률이 높아요. 자, 저평가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빠질 때 어때요? 대중이 많이 안 갖고 있다 보니까 빠질 때도 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포지션에서 유리한 쪽은 이쪽이라는 거예요. 항상 소외된 섹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외된 섹터에서 이제 미래의 성장 모멘텀이 많이 보인다라든가 기업 가치가 우수한 기업들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이길 수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중기적,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결국 주가라는 건 같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단기적인 흐름은 왜 외면하고 가야 되냐. 이거는 심리에 좌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예측 불가. 근데 장기적인 흐름은 어때요?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기업 가치를 체크를 해보면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장기적. 지금은 흔들려도 나중에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확률 높게 이거에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단기적인 부분은 5대5예요.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쫓아가게 되면 거의 확률이 져요. 3대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변동성을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단기 매매를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특출난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그걸 이제 그런 사람들을 트레이더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극소수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지수가 없어요. 이제 분산해서 오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투자를 권유를 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거는 굉장히, 이거는 그러니까 뭐 연예인 지망생들이 주식 투자자들도 거의 다 이런 지망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슈퍼개미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망생 확률은 1만 대 1도 안 돼요. 10,000명 중에 1명이 성공할까 말까도 안 된단 말이에요, 확률이. 근데 이건 어때요? 안정적으로 연예인이 아니고 연예계 관련된 밥벌이를 한다. 관련된, 내가 여기 연예계가 아니고 연예계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느냐. 자, 한국에서 일만 하면 다 먹고 살 수 있죠. 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권유를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서 100% 다 손실이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수익을 내고 이걸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은 10,000명 중에 1명이나 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 투자를 제대로 하고 공부를 해서 하게 되면 10,000명 중에 거의 9,999명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든 길을 설정을 하냐 이거예요. 대중과 항상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조금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